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도대체 그 자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세계가 그 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는 한국의 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운이 좋았던 것뿐이다. 어느 날 뉴스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권이라든지 방산 수출 1위라든지 K-팝이 빌보드를 휩쓸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참 기적이다. 사실은 가진 게 없잖아. 미국 명문 대학 교수인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옥타비아 브룩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무역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공부하는 과목이죠. 대부분의 날 저는 강의실 앞에 서서 궁금한 게 많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왜 부유하고 강한지, 또 어떤 나라들은 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나라의 힘은 자원에서 나온다고요. 기름, 금, 천연가스, 비옥한 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런 자원을 가진 나라들은 쉽게 부유해지고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니까요. 반면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늘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요. 햇빛이 커다란 창문으로 쏟아지던 그날 아침, 제 동료 교수 사라가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달려왔어요. 손에는 한 장의 전단지를 들고 있었죠. 옥타비아.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거 봤어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려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다 모인대요. 제가 전단지를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미래를 결정짓는 자원 한국은 석유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다. 한국이요? 제가 소리내어 말했어요. 조금 놀랐죠. 한국은 기름도 없고 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라도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다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래요. 그게 뭘까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물론 한국이 기술과 K-팝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던 자원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말장난일까요?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수업 중에도 회의 중에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그 문장. 석유보다 귀한 자원. 한국에 그런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은 전 세계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뭔가 새로운 이야기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도들을 떠올렸고 마음속에서 자꾸 어떤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우리가 몰랐던 자원이 있는 걸까? 결국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그냥 의심만 하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회의에 꼭 가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자원의 정체를 꼭 밝혀내야겠다고요. 제가 이전까지 잘 몰랐던 한국이 이제는 가장 흥미로운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단지 호기심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제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제가 아끼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하버드 대학교의 큰 강당으로 향했어요. 이 강당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고 빨간 벨벳 의자가 줄지어 있어서 중요한 손님들이 자주 앉는 곳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기 속에 가득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있어서 마치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한 풍경이 펼쳐졌죠. 저는 앞쪽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요.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였죠. 제 옆엔 제 친구 사라가 있었는데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흐르자 강당이 점점 조용해졌고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들이 왜 강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는 석유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제가 이 회의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장하오 교수님이셨어요. 자원 강국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분이죠.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교수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역사를 보면 천연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늘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석유와 가스가 풍부하죠. 그래서 빠르게 부유해졌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뒤에 있는 큰 화면에 지도와 함께 석유통, 금덩이, 보석 같은 아이콘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자원들은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하죠. 반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항상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런데 장 교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였을 때 저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자원 없는 나라는 진짜로 독립적인 강대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엔 외부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강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사라가 제게 살짝 속삭였어요. 옥타비아, 교수님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죠. 한국은 정말 자원이 없고 그냥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걸까? 그런데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교수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질문을 하셨죠.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미국의 지원 때문이었나요?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장 교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조금 당황한 얼굴로 머뭇거리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다시 뛰었습니다. 지금이야.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이야. 회의는 이제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한다는 걸요. 모두가 장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주 자신감 넘치던 분이셨는데 이번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목을 가볍게 가다듬고 안경을 고치시더니 마이크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어요. 네, 한국이 성공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도 운이 좋았거나 미국 같은 강대국의 도움 덕분일 겁니다. 여전히 한국은 자체적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국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셨지만 저는 마음 한쪽이 찜찜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장 교수님의 말이 틀렸다고는 못하겠지만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 교수님 한 분이 일어나셨죠. 머리는 하얗게 새셨지만 눈빛은 아주 맑고 또렷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어요. 장 교수님,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잡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석유보다 더 소중한 자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교수님의 입에서 다음에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장 교수님이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으셨어요. 그 자원이 뭐란 말입니까? 그 교수님은 천천히 걸어서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당당했어요. 단상 앞에 서서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원은 바로 바다입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들이 작게 웃었어요. 저도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바다? 그게 자원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이 바다를 단순히 경치로만 여긴다면 큰 착각입니다. 한국은 이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바다 덕분에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죠. 그 교수님이 리모컨을 누르자 뒤에 대형 스크린에 사진이 떴어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인 부산항의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고 대형 크레인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이 바로 부산항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바닷길의 중심지죠. 한국은 거의 모든 무역을 이 바다를 통해 하고 있어요. 전자제품, 자동차, 식품, 의류 전부요. 바다는 한국의 생명줄입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없었어요. 모두가 사진 속 그 장면에 빨려들듯 집중하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조금 더 힘을 주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바다를 활용해 세계 최고의 선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LNG 선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배들은 아주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이를 해냅니다. 또 다른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에서 수많은 기술자들이 배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안전모를 쓰고 서로 협력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죠. 이 모든 건 단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기술과 노력으로 바꿔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원이죠.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큰 박수로 울려 퍼졌어요. 이번엔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그저 예의로 치는 박수가 아니라 감탄과 존경이 담긴 박수였죠. 장 교수님도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강한 나라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바다는 단지 물이 아니었어요. 바다는 한국의 용기, 창의력, 그리고 희망이 흐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길을 더 깊이 따라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 연세 지긋한 교수님이 발표를 마치셨을 때 회의장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셨고요. 단순히 예의로 치는 박수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한국의 가장 큰 자원이 바다라고.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 사라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거 믿기세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가진 나라였네요. 사라도 눈이 동그래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바다를 저렇게 활용한 나라는 처음 봐요.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한 나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다음 발표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젊은 여성 교수였어요.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무역에 대해 발표하신다고 했죠. 그녀는 무역 경로와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발표 화면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작디 작은 나라인데 무역 경로에서는 꼭 중심처럼 보였어요. 거의 모든 주요 선박 항로가 한국 근처를 지나가더라고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곳에 있었단 말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놀라웠죠. 그 후로 이어진 발표들에서도 저는 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전 세계 LNG 운반선의 절반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바다 위의 냉동창고와 같아서 기술이 정말 정밀해야 하거든요. 이런 설명이 이어졌고 한국에서 만든 선박은 안전하고 정밀해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 대국들도 한국의 배를 주문하죠.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제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한 발표자가 또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한국은 조선 기술을 무기 시스템으로도 발전시켰습니다. 선박 기술을 이용해 고성능 잠수함과 방어 체계를 구축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어 시스템까지요? 제가 사라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사라는 메모를 넘기며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했대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키운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나라는 자원이 없다고 스스로를 작게 보지 않았구나. 오히려 없는 걸 바탕으로 더 단단하게 성장했네. 바다를 이용해 문을 열고 배를 만들어 세계로 나아가고 기술을 무기로 삼아 자립하며 무역을 생명줄로 삼은 나라. 그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의 믿음과 용기의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꼭 더 알아봐야 해.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단지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던 나라가 아니라 저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궁금한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졌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죠. 제 무릎 위엔 항상 들고 다니던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엔 빼곡히 적힌 메모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은 바다를 힘으로 바꿔냈다. 저는 오랫동안 나라의 힘이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석유, 금, 천연가스, 넓은 땅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게 다 바다와 배 덕분인 걸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 땅을 처음 밟았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왔을 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는 맑고 상쾌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질서 있었어요. 지하철은 정확하게 제 시간에 도착했고 거리도 정말 깨끗했죠.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봤던 그 유명한 항구 도시요.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그 사진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생생했어요. 컨테이너들은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거대한 배들은 조용히 항구에 머물러 있었어요. 수많은 크레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커다란 기계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민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밝은 주황색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고 말투는 조용했지만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놀라셨죠?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활기찬 모습은 처음 봐요. 저도 감탄하면서 대답했죠. 우린 매일 이렇게 일해요. 이 배들은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싣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꿈이자 희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주는 저를 조선소로 데려가 줬어요. 안에서는 용접 불꽃이 반짝이고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작업자들이 하나하나의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준이 조용히 한 선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건 해군에서 사용할 군함이에요. 우리 조선소에선 그런 것도 만들어요. 전함까지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잠수함도요.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죠. 이 바다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우리 생존의 뿌리니까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철학과 자부심이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조선소를 나올 땐 마음이 꽉 찬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단지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방법을 찾아낸 용기와 끈기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다 위에 세운 건 단단한 금속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느꼈어요. 아직 더 알아야 할 게 많구나. 이제 막 시작이야. 다음 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났어요. 부산 해안가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죠. 해가 막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하늘은 부드러운 오렌지색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바다는 아주 조용했고 마치 아직 잠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저 바다는 깨어나겠죠. 조금만 있으면 항구에서는 선박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컨테이너를 나르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위아래로 바쁘게 일할 겁니다. 도시 전체가 바다와 함께 숨쉬기 시작하겠죠. 그 순간 전날 민준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전부예요. 그땐 그냥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근처 해양박물관을 찾아갔어요. 한국의 해양 역사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옛날 지도, 고대 선박 모형, 오래된 어부들의 흑백 사진이 전시돼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때 피란민들이 바다를 통해 목숨을 건져낸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중 한 사진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낡은 나무배에 탄 가족들 모습이었는데 옷은 다해졌고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다는 있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국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전쟁, 가난, 분단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바다였다는 걸 깨달았죠. 바다가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박물관 안내를 맡은 60대쯤 되신 아주머니께서 제가 오래 서 있는 걸 보셨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미국 분이세요? 부드럽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틀 동안 한국에서 배운 게 제 평생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한국을 작게 보더라고요.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하지만 우린 버티고 배우고 살아남았어요. 그분은 저를 전시장 한쪽으로 데려가셨고 거기엔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부산항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바로 포기하지 않은 결과예요. 박물관을 나올 때쯤 저는 마음이 참 묘했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니었어요. 조용히 마음속에서 울리는 어떤 감정이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이나 경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역사였어요. 그날 저녁 다시 바닷가로 갔을 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바다는 바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항구는 불빛과 기계 소리로 가득했어요. 갈매기들은 선박 위를 날아다녔고 공기에는 바다 냄새와 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멀리서 한 척의 선박이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배의 옆면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MADINKOREA. 저는 웃으며 그 배를 바라봤어요. 그 배는 단순히 물건을 실은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이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 역시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바깥 도시의 소음이 잔잔하게 들려오더라고요. 마음은 뭔가로 꽉 차 있었고 머릿속은 계속해서 돌아갔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저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항 근처의 한 중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고 국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걸 듣고 특별히 강연을 요청해 주셨거든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줬어요. 정돈된 교복을 입고 인사도 아주 공손하게 해주더라고요. 옥타비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들이 교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처음엔 미국 이야기, 하버드에서 있었던 일들,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집중해서 들어줬어요. 그러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사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여러분 나라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궁금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가장 큰 진실은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나 무역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다를 통해 세상과 연결됐고, 바다를 통해 힘을 키웠고, 또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 교실 앞줄에 앉은 남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처음엔 왜 한국이 약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순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정말 정직한 질문이었거든요. 글쎄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었을 거예요. 석유도 없고 땅도 작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저도 그 말을 그냥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또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요, 한국이 정말 강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원이 아니라 사람들과 아이디어 그리고 끈기에서 나오는 힘이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제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힘이에요. 제가 덧붙였어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꿈꾸고 서로를 돕는 그 모습이 한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와 조그만 병을 제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조개 껍데기와 모래가 담겨 있었어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주운 거예요. 그 아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바다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 병을 꼭 안고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할 거예요. 학교를 나서며 저는 그 작은 병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게 자원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줬고, 강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진짜 보물은 바로 그 바다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저는 높은 언덕 위에 서서 저 멀리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에는 큰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바다의 냄새와 소리를 조용히 느껴보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그저 회의에 참석하고 몇 가지 발표만 듣고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 이 나라가 제 마음을 이렇게 깊이 움직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할 때도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받은 것들이 하나둘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소중한 건 바로 그 학생이 선물해준 조그만 조개 껍데기 병이었어요. 저는 그걸 옷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깨지면 안 되니까요. 그 작은 병 안에는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평소에 들고 다니던 노트를 꺼냈어요. 낙서도 있고 급히 적어놓은 메모들도 가득했지만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서 나온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짧지만 정말 강한 문장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알려준 진실이었죠. 비행기가 떠오를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아래에는 여전히 그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고 그 곁에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가 작게 보였어요. 이제 바다는 저에게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길이었고 연결이었고 희망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꼭 나눠야겠다. 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그때의 저 같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곧장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진심을 담아서 말할 수 있었죠. 강단에 서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특별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고 땅도 크지 않지만 세상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강함은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서 온다는 걸요. 바다처럼 넓은 시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자원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몇몇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그런 나라예요? 대단하네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 직접 가보고 나니 이제는 꼭 전하고 싶어졌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을 이야기할 때 결코 예외적인 나라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해요.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큰 힘이 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한 나라니까요. 한국은 제게 큰 가르침을 줬어요. 강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 희망은 바다처럼 흘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이제 그 진심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국의 자원에 대해 어떤 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